예, 저를 태권도 지도하셨던 김영환 회장님.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관장님이셨죠. 우리 선생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태권도를 잘하려면 품새를 잘해라. 품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고 그 속에 공격, 방어, 호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르쳤던 태권도 철학은 무술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문무, 무술과 학문을 겸비해서 잘하는 것이 태권도인의 최종 목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 연구도 하고 나름 또 태권도에 대한 개발도 하고 그런 중에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품새를 계속해서 수련을 하다 보니까 장점들도 너무 많고 그러면서 또 보완해야 될 점도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대표 선수 생활하고 또 교관 생활 오래 하고 그렇게 이제 신교대 처음 군에 입소했을 때부터 태권도 교관을 하고 끝날 때까지 선수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군대에서도 보면 이제 자랑 같지만 품새의 교본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할렐루야 태권도단에서 훈련할 때 감독님께서 태권도 백과사전이다, 품새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동작의 정확성이 있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평가도 그랬습니다. 물론 자화자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태권도 시범을 하러 다니거나 또 사진 작가로 기자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이런 대회를 굉장히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 세계로 나가서 촬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나 탄자니아, 케냐 이런데, 잠비아 이런데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는 중에 3.2주 강도를 당했습니다. 칼, 판가라고 이렇게 정글 칼 있잖아요. 큰 칼. 그리고 이제 스틱, 우리로 말하면 몽둥이죠. 이런 걸 들고 이제 3명의 괴한 강도가 동시에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기가 보면 이제 농장이었기 때문에 양을 기르거나 소나 그다음 염소 이런 가축을 기르는 농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이기도 했지만 농장이었기 때문에 저가 오히려 도둑이나 강도로 오인돼서 공격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몽둥이를 내리치고 판가로 휘두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내려오길래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하이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순간 몽둥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방어를 하고 날라온 거 방어를 하고 피하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휘두르니까 칼로 휘두르니까 수그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황을 모면하고 결국은 이제 경찰과 이제 협조를 해서 그 법원에까지 넘겨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아까 왜 정확하다, 백과사전이다, 교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냐면, 얼굴 맞기를 하려면 밑에 이게 장골이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서 막아야 된다, 그리고 몸통 맞기를 하면 벌려서 어디까지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 각도는 90도에서 110도로 유지를 해서 이렇게 막아라, 이런 이제 교과서적인 플레이, 이런 것들이 단 한 동작도 안 나오더라고요. 때리니까 가까운 쪽에서 막아지고 막을 수 없는 상황이면 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제가 군대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수련을 했습니다. 양손 날맞기. 이거 근무지 나가면 그리고 이제 그 군대에서는 잠자는 거 하고 먹는 것만 남는다고 그러는데 잠자는 시간도 많이 반납하고 수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한 동작을 군대 제대할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동작이 정확하고 빠르고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따로 실제 따로더라는 거죠. 자, 아래 맞기 하면 여기까지 올렸다가
막습니다. 시합 나갈 때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공격에 들어오면 그대로 막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주먹을 지를 때도 여기까지 뺐다가 지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예비 동작이 있으면 안 되는데, 품새나 지금 태권도 가르치는 유형으로 보면 예비 동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전에는 거의 활용할 수 없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실용화할 수 있는 동작으로 바꾼 겁니다. 간결하게, 빠르게, 그 다음에 강렬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나하나 바꾼 겁니다. 그리고 보면 선수들의 이제 뭐 세계 챔피언이라든지 아니면 올림픽에 금메달 땄다든지, 뭐 국내에서는 뭐 전국대회나 전국체전 같은데 금메달을 따면 그 사람이 이제 엘리트 태권도인이고 최고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태권도 한마당이나 이런 데 대회가 있기 때문에 시범이나 묘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뭐 1등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또 태권도의 또 권위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도 하죠. 그리고 조금 이제 요즘은 이제 또 발전된 게 뭐냐면 태권도 품새가 이제 세계화가 됐죠. 세계 대회가 열렸고 뭐 어느 날 이게 올림픽에도 메달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과 또 주변의 태권도인들의 그래 말하는 또 주장하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이 발전이 된 게 분명하죠. 자, 그러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무술의 어떤 순위를 어떤 사람이 매겼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뭐 권투, 킥복싱, 뭐 6위부터 쭉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뭐 유도, 뭐 그 다음에 뭐 레슬링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저는 1위나 2위 정도의 태권도가 있지 않겠냐 싶었더니 보니까 2위에도 없고 1위에도 없고 1위는 주짓수.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 무술인데 이게 뭐 유도와 뭐 그 다음에 레슬링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기술이라고 하죠. 물론 뭐 합기도나 뭐 태권도 이런 것도 뭐 조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태권도가 무도로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계인들의 어떤 뭐 선호도 이런 거에서 좀 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태권도가 다시금 무도를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시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국기원이나 태권도 쪽에서 이제 요구하는 어떤 어느 정도 빼서 어느 정도 해라,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라, 이런 동작들은 많이 변형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발차기나 이런 유형도 보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앞차기 할 때 앞축으로 차라, 그 다음에 옆차기 할 때 발날, 족날로 차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뒤차기나 뒤돌려차기 찰 때는 어떻게 차라, 이런 유형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차는 발차기 형태들을 거의 100% 완전히 차는 형태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것도 찰 때 뭐 관절을 쭉 펴서 차라, 근데 저는 오히려 접어놓고 차라, 뭐 이런 형태로 전부 다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어떤 이제 맹점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학문적으로 한 분야를 제가 소개하는 것 뿐이지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고 또 여기에 장점과 단점들을, 장점들은 또 개성 발전시키시고 또 단점들은 또 보완하고 이러면서 태권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태권도를 1단부터 지금까지 8단까지 땄고 내년 내후년 3월에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제 9단을 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0명은 안 되고 한 1,000 몇백 명 정도 9단 우리 마스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불리기로는 이제 그랜드 마스터급들이죠. 저보다 이제 연배가 있으시고 태권도를 오래 수련하신 분들이 이제 9단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제 쭉 수련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이제 품새를 이렇게 합니다. 검정띠 따기 위해서, 품띠 따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 배우고, 그리고 또 2단 따기 위해서 고래 품새 배우고, 그리고 이제 8단 따기 위해서 한수 품새하고 9단 따기 위해서 이제 이리어 품새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품새 대회가 대중화되면서 단하고 상관없이 시합에서 고려부터 10진까지, 뭐 고려부터 태백까지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내가 1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품새들을 다 이미 수련하고 그런 부분들 갖고 경쟁을 하다 보니 품새 진행 방향은 대부분 알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스승님들이 가르쳐주는 그걸로만 우리가 수련을 했지만 어느 날은 뭐 CD로 굽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비디오 테이프로 제작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면 다 나오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으로 이제 태권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1, 2년 다니고 뭐 몇 년 다니다 보면 내가 1단인데도 일회품새를 다 알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저도 이제 그 국가대표 시범단, 지금 현재 국기원 시범단이죠. 거기 있으면서 우리 이규영 단장님, 당시에 단장님이셨습니다. 매주 품새를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참 도전도 많이 받고 그 동작의 정확성에 좀 놀라고 동작의 깊이에 대해서 좀 새롭게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단이 아닌데도 이미 그 과정들을 다 수련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왜 과정들을 쭉 말씀을 드리냐면 1단 품새 할 때는 고려 배우고 2단 품새 할 때는 금강을 배운다면 저처럼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인데 요 정도 나이가 돼야지 이제 한수 품새, 일회 품새, 8단, 9단 품새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몇 단 따고 중간에 포기를 한단 말입니다. 중학교까지 배우고 그만둔다든지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결혼하기 전까지 배우고 그만둔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태권도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끝까지 다 알고 태권도를 수련을 하거나 또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부분을 쭉 되짚어보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초보 과정 때는 1장부터 8장까지를 수련하지만 1단 이상 되고 유단자라면 단을 딴 사람이라면 1단부터 1회 품새까지 있는 모든 품새를 어느 정도 숙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태권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깊이가 깊은 건지, 태권도 무도로서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다음에 우리 태권도, 우리 선진, 우리 앞선 우리 사범님들, 우리 관장님들, 이런 분들이 태권도 발전에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뭐 2단은 뭐 금강까지만 알고, 4단은 뭐 평원까지만 알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이제 좀 권면을 해드린다면, 태권도를 하면서 유단자라면 1회 품새까지 태권도를 다 수련하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지만 태권도 훈련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태권도를 내가 어떤 과정으로 수련할지, 그리고 또 지도자라면 어떤 과정으로 제자들을 가르칠지 그것들이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지도자분들은 생각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한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를 제가 2년 정도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거의 매일 태권도를 수련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는 태권도 1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1단을 땄으면 고려 품새, 금강 품새를 가르쳐야 되는데 1회 품새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번에는 한수 품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청권 품새, 그 다음에 지태 품새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다 배우고 나서 이쪽의 것이 어렵냐 저쪽의 것이 어렵냐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1000명, 10,000명 정도 수련을 시켜놓고 어떠냐고 물어봐야 되겠지만 이쪽에부터 먼저 배우고 이쪽의 것을 나중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1회 품새나 고려 품새나 수준이 다르지 않다. 깊이가 비슷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태권도 수련하는 초급 과정에 있는 우리 제자들 2명을, 여자입니다. 그것도 수련을 시키는데 제가 1회 품새를 가르쳐주고 태극 1장을 가르쳐줘 봤습니다. 그럼 1회 품새 처음에 보주먹에서 시작을 했고 양손날 맞기로 딱 시작이 됩니다. 태극 1장 아래 맞기 딱 시작을 하죠. 자, 이런 과정으로 시작을 하는데 1회 품새에 있는 동작과 이쪽에 있는 동작이 어떤 게 더 어렵냐라고 물어봤더니 둘 중에 한 명은 똑같습니다. 또 하나는 한 친구는 1회 품새가 더 쉽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는 쉽고 뭐는 어렵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됩니다. 물론 언어나 이런 것도 보면 처음에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뭐 그러면서 뭐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창하게 영어를 하는 거잖아요. 언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태권도를 깊이 있게 수련하는 스타트점, 그 기준점들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인력품세 이 부분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인력품세, 익히 아는 것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만자, 이게 절 마크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본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중앙에서 출발해서 이 만자 표시를 진행 과정에서 전부 발로 타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지만 인력품세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 출발점에서 왼발이 나오고 오른발 들어오고 왼발 들어오고 그리고 돌 때 또 왼발로 돕니다. 맨 마지막에 23번째 동작을 끝내고 나서 그만 혹은 바로 할 때 돌아올 때 오른발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왼쪽으로 잡아둡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도는 훈련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음과 양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12경락이라는 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맥, 뒤로는 동맥이 흐릅니다. 그래서 14경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기경, 팔맥, 다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제 태권도 테라피라고 명명을 했고, 또 그리고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왜 도복을 입고 진행을 하냐고 사람들이 그런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태권도를 했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힐링이 되는지, 내 자신이 얼마나 단련이 되고 건강이 새롭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수련한 무술의 깊이, 즉 내공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힘을 전달했을 때 어떤 치료의 효과가 드러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거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기계체조, 철봉에 체조를 하다가 한 바퀴 위에서 회전하다가 떨어졌는데 팔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러진 것 같은데 이러고 아주 오랫동안 했어요. 한두 달 이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되는 줄 알았죠.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여기다가 우리 외삼촌이 침을 놨는데 한 번 만에 펴지더라고요. 몇 분 후에 펴지는 것도 아니고 침을 넣고 한두 번 흐르니까 이렇게 흔들으니까 풀렸습니다. 그래서 의술에 대해서 너무 놀랐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무술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의술을 했지 않았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태권도를 하면서 자연치유학, 일명 대체의학이라는 것에 좀 눈을 뜨면서 카이로프라틱, 스포츠 마사지, 무슨 그리고 뭐 스킨케어, 뭐 경락, 테이핑, 골법, 이제 대한민국에 통용되는 모든 그 대체의학, 자연치유학을 배우게 됐죠. 심지어는 부황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침술. 침술은 이제 침을 꽂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봉침 이렇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뭐 매니아가 돼서 이제 이쪽으로 뭐 전념한 지 지금 31년 차입니다. 그래서 무술로 어떻게 테라피를 하는지, 무술의 힘으로 어떻게 전달해서 육신적인 질병 혹은 뭐 부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는지, 또 어떻게 처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회품세를 하다가 또 이렇게 이제 살짝 자연치유학 쪽으로 왔는데, 일회품세 할 때 왼쪽으로 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외산틀마키에서 옆차기 차는 동작이 나옵니다. 이런 거죠. 요렇게 자세를 취해 가지고 이렇게 차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동작이 나와 있는데 왼쪽 발은 연습이 되는데 오른쪽 팔 차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동작이.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수련이 되지만 한쪽은 수련이 안 되는
이런 난점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경락입니다. 경락. 예를 들면 손을 보면 손가락 끝까지 뭐가 와 있냐면 폐, 대장, 심포, 삼초, 심장, 소장, 여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은 발을 기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위,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어요. 간, 담, 가운데 발가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심장이 아니고 신장입니다. 여기 있는 콩팥, 신장, 방광. 이래서 발에도 6가지 경락이 흐릅니다. 그러면 발을 기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쪽에 안쪽 복숭아뼈 위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경혈이 3개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복숭아뼈 위쪽에를 삼음교라고 그러는데 음의 경락이 3개 다 그쪽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경혈이 있는데 왜 경혈을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태권도 발차기나 이런 거 할 때 지금까지 태권도 기술을 걸 때 거의 90% 이상, 좀 과장된 표현으로 98.99% 정도 이상 전부 양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공격했다 그러면 이건 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로 때리면 훨씬 더 아플 것 같지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때릴 때는 100이라는 충격이 온다면 이걸로 때리면 한 300 정도 충격이 옵니다. 그래서 권투로는 오픈부로 이렇게 때리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권투의 어떤 뭐 아름다움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로 맞으면 부상이 너무 큽니다. 음의 경락이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태권도 기술에 보면 대부분 초급 과정이 이렇게 막는데 지태품새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막죠. 이렇게 막습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얘로 막는 것이 양이고 얘로 막는 게 음인데 그러면 양으로 막는 건 빠르기도 하고 기와장을 깬다든지 대리석을 깬다든지 뭐 강목 같은 걸 부른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양이 가서 맞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인체를 갖다가 타격을 할 때는 음이 가서 때리면 음이 상대방 득점 부위에 가서 맞으면 훨씬 더 강한 파괴력을 나타냅니다. 드러내게 되는 거죠. 어떤 예를 들면 중국 무술 영화에 보면 주먹으로 지르다가 결정타를 날 때는 장풍으로 씁니다. 주먹이 세겠습니까? 장풍이 세겠습니까? 어떻게 봐도 이게 세다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인들 10,000명을 물어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정된 표현이지만 요거 세냐 이거 세냐 그랬을 때 100% 이게 세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세질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셉니다. 이제 음경락입니다. 좀 전에 발 모양으로 가지고 설명을 했지만 음 쪽에 있는 경락을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파워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공을 쓰거나 음 쪽에를 쓰면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속도나 파괴력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고 파괴력이 더 세집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앞차기 찰 때도 뒤꿈치를 땅에다 들지 말고 그냥 차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은 높이 차야 되고 빨리 차야 되니까 뒤꿈치를 들고 타격을 하고 무릎 관절을 쭉 펴고 합니다. 드는 순간 펴는 순간 내공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논리, 관절을 몇 도 각도로 유지를 하면서 펀치를 하고 예를 들면 킥을 하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달아볼 텐데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이가 깊은 그런 내공 훈련법들을 계속적으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내공 훈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자, 이때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장길표 TV를 지금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들,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뭐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산을 뛰어오른다든지 뭐 폭포수 아래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뒤집어 쓰면서 한다든지 또 뭐 해병대에서 많이 하는 뭐 겨울바다에 들어가서 잠수도 하고 거기서 막 훈련을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제가 뭐 한동안 계속 새벽 2시에 관악산을 뛰어오르면서 수련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10년 동안 새벽 2시에 거의 매일같이 관악산 6번까지 뛰어 올라다녔습니다.
차라리 열심히 뛰고 열심히 하고 막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훈련을 했을 때 내공이 생겼느냐? 자, 그건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내공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내공을 수련하기 좋은 방법이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무슨 운동을 하냐? 그러면 저도 운동 좀 합니다. 근데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은 숨쉬기 운동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데 호흡을 하는 거는 운동이 아니고 의식 속에서 호흡을 몇 초간 들어 마시고 몇 초간 멈추고 몇 초간 내쉬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것만이 운동입니다. 뭐 혹자는 내호흡도 있고 뭐 고수들은 뭐 항문이나 피부로도 호흡을 한다 그러고 뭐 겨드랑이나 이런 데 뭐 배꼽이나 뒤쪽에 있는 명문혈로도 뭐 호흡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저 같은 것도 다 경험해보면 용천혈이라든지 이런 노궁혈이라든지 수심 혹은 장심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데도 호흡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좀 깊은 단계로 들어오면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뭐 복식 호흡, 그 다음에 단전 호흡, 혹은 뭐 흉식 호흡, 여러 가지 호흡법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막상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 질문 앞에 제대로 호흡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소개했던 유튜브에 보면 우리 김영환 스승님께서 요가 호흡법의 고수신데 1시간 정도 영상을 또 이렇게 파트 나눠갖고 올려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저보다 우리 선생님이 훨씬 더 고수시기 때문에 저는 방향과 방법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을 모델로 호흡법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일 좋은 방법이 호흡법입니다. 그리고 태권도 내에 숨어있는 그 어떤 동작 속에 숨겨져 있는 내공 훈련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잠깐만 소개를 하고 동작 하나하나들은 파트 훈련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세면으로 보면 자세가 낮을수록 내공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제 그 주춤석이라든지 이런 거죠. 뒷굽이 같은 거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학다리석이라든지 이렇게 외다리로 서서 뭐 훈련을 하는 거죠. 외다리로 서 있는 자체로만 가지고 내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어존, 우리 하복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손이 이제 엇걸어 아래 맞기, 엇걸어 얼굴 맞기, 뭐 그 다음에 해쳐 맞기 이렇게 할 때 손이 모아집니다. 이렇게. 또 완전히 모아지진 않지만 둥근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 O자 형태. 그리고 준비할 때 고래 품새할 때 통밀기, 그 다음에 이리어 품새할 때 보주먹, 요런 형태로 뭔가 만들어질 때 굉장한 내공이 몸 안쪽에 인사이드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동작 있죠. 금강 몸통 맞기 요런 거, 요런 동작 할 때도 몸 안에 둥그런 모양이 형성이 됐을 때 파괴력이 밖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내공이 생겨집니다. 자, 그리고 태극 8장 이런 데 보면 턱당겨치기 나옵니다. 턱당겨치기. 이런 동작. 그 다음에 십진품새도 턱당겨치기가 뒷굽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힘이 서로 교체되는 동작. 이런 데서도 굉장히 강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훈련 방법이 있지만 말 너무 많이 했더니 물 한 모금 마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극 8장에서 앞굽에서 턱당겨치기, 그 다음에 이제 십진품새에서 뒷굽에서 턱당겨치기 있습니다. 품새가 진행되는 걸 보면 참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급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반드시 유단자 품새 혹은 고단자 품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태극 7장에서 보주먹 이 동작이 동작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리어 품새에 가면 이 동작이 또 나오죠. 그리고 턱당겨치기가 태극 8장에서 진행 가운데 나오고 십진 품새에서 역시 진행 가운데 나오는데 이건 뒷굽이 자세로 바뀌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태극 4장에서 펜송꽃 찌르기 나오는데 이 동작이 일이어품새에서는 학다리 오금석이라는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동작이 나옵니다. 그리고 태극 7장에서 보면 표적차기라는 동작이 나오죠. 표적차기를 차고, 근데 이게 천권품새라든지 또 한수품새 가면 표적차기가 나오고 몸돌아 돌려차기, 일명 턴차기처럼 차는 발차기 형태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왜 여기서 나온 것이 반복돼서 나오느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극 4장이면 도장에 다니는 지 뭐 3개월 혹은 뭐 6개월 이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은 일이어품새에서 학다리 오금석에서 펜송꽃 찌르기는 그 과정으로 말한다면 최소한 40년 이상 과정이 수련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앞구비에서 질러도 펜송꽃 찌르기로 상대방 명치급수라든지 혹은 제2, 제3의 장소를 가격하기가 타격해서 쓰러뜨리기가 쉽지 않은데 외다리로 서서 상대방을 공격한다. 이건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 다시 만들어 놨을까요? 초급 과정에서는 그림자와 같고 저 고급 과정으로 가면 이것을 완성 단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태권도가 완전히 과학적인 거죠. 태권도가 무도 이전의 학문이고 학문이기 이전에 완전한 과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이 창작이 잘 돼 있는 작품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급 과정에 수련을 하다가 고급 과정을 안 해버렸다. 그래버린 깊이를 헤아릴 방법이 없는 거죠. 옛날에 어떤 그 타무술을 개발했던 회장과 그분의 제자와 또 우리 태권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냐면 태극 4장에서 편송꽃 찌르기 파란 띠가 이것을 수련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편송꽃이 질러가지고 편송꽃 찌르기를 질러가지고 명치급소를 질렀는데 손가락이 부러지지 그게 괜찮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극 4장 정도 수련한 사람들이 송판을 뭐 1cm짜리 뭐 2cm짜리 그 뭐 몇 장씩 찔러갖고 시범할 때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9단까지 수련한 사람들은 송판 1cm짜리 5장 정도 이 정도 이상은 흔히 하는 말로 칼점 놓지 않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5장 이 정도는 그냥 뭐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한 7장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객기 부리는 게 아니고 트릭 없이 그냥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수련을 많이 하면서 관절, 근육, 인대 모든 조직들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다리 오금서기로 서서도 편송꽃 찌르기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제2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손끝이 만약에 명치로 날아들어오질 않고 이것이 목으로 날아들어온다든지 얼굴이나 눈이나 제3의 장소로 날아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고 살인적인 병기가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알 리가 없는 거죠. 태권도 수련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혹은 이런 겁니다. 저 친구가 미국에 가서 도장을 하는데 덩치가 아마 2m 가까이 되는 사람이 목살을 잡고 이렇게 공중을 들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가 해결해보라고 그러더래요. 손이 들렸으니까 가만히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기를 손끝으로 찔러버리면 될 것 같다 그러고 이걸 찔러버렸대요. 근데 그 맞은 사람이 한 3개월인가 펜을 들 힘도 없더래요. 그런 겁니다. 약점을 향해서 공격하고 파고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는 너무 다양하고 그 수는 신의 한 수처럼 놀랍고 다양하고 깊은데 이 깊이를 헤아릴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한 부분들이 없었다는 것보다 미약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이 다시금 태권도에 대한 깊이를 재조명하고 이 훈련 방법들을 다시금 찾아내고 개발을 해서 더 아름다운 태권도로, 더 예술적인 태권도로, 그 다음에 더욱더 강렬한 태권도로, 그 다음에 더욱더 사람들이 좋은 무술로 인정할 수 있는 무도 스포츠로 이게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품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발차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한번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에 대한 부분은 후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